네, 안녕하세요. 레거시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API 게이트웨이 혁신 스토리란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LG U+ 유큐브 개발랩 김우현, 김혁입니다. 저희는 오늘 올해 유큐브 개발랩에서 진행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과제 2개를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란 주제로 여러 번 발표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저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소설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도입부를 보면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제각각이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엇비슷하다, 이런 도입부가 나옵니다. IT 개발자에게 떼놓을 수 없는 차세대 프로젝트라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겐 희극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저는 이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란 주제로 묶이더라도 제각각의 각기 다른 100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비극에서 희극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기존의 레거시 환경의 온프레미스 상용 솔루션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다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두 번째로 IAC와 모니터링 툴들을 활용한 운영 애자일리티 향상, 세 번째 물리적인 디스크 환경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한된 디스크에서 해방되어 여러 가지 장애 사항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다양한 기술적인 시도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보고 폐기하고 구축하고 확정해 나가는 애자일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마지막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상 탄력적인 서버 운영을 통해서 컴퓨팅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미 닥쳤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두 가지로, 첫 번째 API 게이트웨이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한 레비아탄 프로젝트, 두 번째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AWS 레드시프트 클라우드로 전환한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모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상용 솔루션으로 이루어져 있던 솔루션들의 기술 지원 종료 EOS로 인해서 트리거링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두 레거시에서 차세대로 넘어갈 때 한 번에 빅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 무중단 점진적으로 전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PI 게이트웨이 혁신 프로젝트 레비아탄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레비아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축된 IBM API 게이트웨이를 AWS 환경에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API 게이트웨이가 조금 다른 API 게이트웨이와 다른 점은, U+에서는 이 API 게이트웨이를 내외부의 거의 모든 IT 시스템들을 연계해 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도메인 혹은 특정 시스템을 위한 API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네트워크 지원 시스템, 외부의 모바일 알뜰폰, 아니면 사내의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들이 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사내의 BSS 시스템, 혹은 외부의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API, 아니면 내부 다른 네트워크 업무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API 게이트웨이를 왜 전환하게 되었는지 추진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상용 솔루션의 기술 지원 종료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비즈니스에 연관되어 있는 이 API 게이트웨이를 상용 솔루션이 아닌 저희가 직접 내재화하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능들을 그때그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니즈가 있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초기에 논의할 때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API 게이트웨이는 특정 도메인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우리 직원들은 물론 외부 고객들, B2C 서비스까지 다 이 게이트웨이를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도메인에 걸쳐 있어
뭔가 특정을 잡아서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고요. 이와 같이 100여 개의 클라이언트들이 200여 개의 API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500여 개의 API들을 복잡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란 클라이언트와 프로바이더 사이에 있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들의 연결 지점이 결국에 바뀌어야 한다는 말인데, 저희가 100여 개의 클라이언트들의 소스 코드를 직접 바꿔줄 수 있는 당연히 권한도 없고 물리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API 게이트웨이는 U+의 거의 모든 IT 시스템들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API 게이트웨이가 10분만 안 되더라도 U+의 모든 비즈니스가 마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부담을 안고 있었기에 저희가 어떻게 전환을 해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한 번에 전환하기, 빅뱅입니다. 차세대 게이트웨이를 개발하고 기존의 API 게이트웨이가 갖고 있던 IP를 새로운 게이트웨이에 승계하면은 기존의 요청들이 새로운 차세대로 다 들어오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100여 개의 클라이언트들의 사용성이 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저희가 오픈을 했을 때의 파급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픈을 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또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전체를 롤백해야 되고, 분석하고 또 전체를 배포하고 롤백하고,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겪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이라고 말하는 점진적으로 레거시와 차세대를 병행 운영하면서 전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존에 APIM을 호출하고 있던 클라이언트들의 호출 도메인, 진입 지점은 그대로 두고 저희가 API 단위로 차세대에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레거시에서 처리하거나 이렇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도메인과 API 패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진행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용성에 차이가 없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규 API 게이트웨이와 뒷단의 프로바이더 서버 간의 연결은 확보해줘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내의 업무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스트랭글러 피그란 교살자 무화과 나무란 뜻입니다. 이 교살자 무화과 나무는 숙주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빼앗아 목을 조르듯이 그 숙주나무에 목을 졸라서 죽이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고 마틴 파울러가 이 용어를 창시했는데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차세대와 병행하며 살아가다가 최후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전환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스트랭글러 피그를 활용해서 전환을 하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레거시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 레거시 API 게이트웨이인 APIM은 상암의 데이터 센터의 물리 장비 위에 VM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클라이언트는 모바일 유저 그리고 디바이스라는 API들을 각각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호출하게 되고, 이 API들의 제공 서버는 고객 서비스, 단말기 서비스 이렇게 두 개 각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레거시만 있던 환경에 차세대 API 게이트웨이인 레비아탄이 뿌리를 내립니다. 레비아탄은 AWS 환경에 구축된 API 게이트웨이죠. 그래서 모든 API에 대해서 요청을 일단 L4를 통해서, 여기가 최초 진입점인 L4를 통해서 일단 차세대로 다 트래픽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레비아탄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API에 대해서는 바로 API 프로바이더로 레비아탄이 넘기게 되고요. 만약에 레비아탄에서 아직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은 API에 대해서는 레비아탄이 APIM을 호출하여 이 API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레거시 APIM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프로젝트 진행의 어려움 중에 하나로 여러 도메인에 걸친 500여 개의 API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API 게이트웨이의 로그를 확보해서 역으로 이걸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기존 레거시와 차세대 간의 결과값을 비교하는 테스트 QA 자동화를 구축을 하고 여러 개의 아무리 많은 API가 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고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건에 대해서만 저희는 레비아탄에서 처리하도록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API들이 다 전환이 된다면 기존의 APIM으로 흐르던 것들은 당연히 페이드 아웃 되고 모든 트래픽을 레비아탄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크게 마이그레이션 전략의 스트랭글러 피그를 활용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로 부분적으로 듀얼 라이트 패턴이라는 아키텍처 패턴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듀얼 라이트 패턴 이렇게 영어로 적어놓으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씩 뜯어보시면은 듀얼 라이트 두 번 DB에 쓴다는 겁니다. API, 오픈 API나 API 게이트웨이들을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클라이언트가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려면 인증, 인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때 토큰 혹은 API 키 등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이 API 게이트웨이 시스템이 차세대와 레거시 두 개가 공존해서 운영하게 되고 양쪽에서 모두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면 토큰 정합성에 이슈가 생길 것을 저희는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병행 기간 중에는 토큰 발급에 대해선 기존 레거시 API 게이트웨이가 전담하도록 했고 그 요청이 레비아탄으로 왔다가 다시 API 게이트웨이로 토큰 발급 요청하면은 이 API 게이트웨이는 토큰을 자기가 갖고 있는 토큰 DB에도 넣고 그리고 받아온 이 토큰을 레비아탄의 레디스 서버에도 캐싱하여 인증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행 과정 중에 토큰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실제 저희 운영 환경에 구축된 구성도인데요. 앞서서 제가 굉장히 단순화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이와 같이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루아침에 단번에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클라우드의 이점을 활용해서 빠르게 검증하고 구축하고 폐기하고를 반복하면서 이 구성 또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주 개발사에 저희가 의지하지 않고 내부 데브옵스 엔지니어와 개발자들 그리고 QA 엔지니어가 참여하여 설계, 구축, 개발, 검증에 이르는 과정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전환 과정 중에 작은 장애들을 맞아야 했는데 그때마다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러한 시스템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상용 솔루션을 이용하여 마이그레이션을 했다면 아마 장비를 도입하는 데만 해도 도입하고 구축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솔루션사 그리고 구축사 이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비아탄을 진행하면서 얻은 프로젝트 레슨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거시 인프라 분석 과정을 Shift Left 프로젝트 앞단에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분석을 앞단에 배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기능적인 부분의 확장과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인데 저희와 같이 레거시와 차세대를 병행 운영하면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기존의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레거시 중에서도 레거시 오래된 시스템일수록 담당자 찾기, 현황 파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이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 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앞단에 배치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이럼의 법칙입니다. 하이럼의 법칙이란 API의 사용자가 충분히 많다면 API를 명세한 내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시스템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행위들은 누군가에 의해 의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요. 아마 개발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장애나 버그 아니면 QA 테스트를 대응할 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 장애 아닙니다. 버그 아닙니다. 그렇게 쓰라고 만든 기능이 아닌데 왜 그렇게 써서 일부러 장애를 내시나요?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 API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가 아무리 명세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쓰세요 라고 가이드해도 이상하게 쓰는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API의 앞으로의 방향은 그 사용자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전환하면서 맞이한 사례 중에 리퀘스트 헤더 사이즈가 8KB를 초과해서 장애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KB면 8,000자의 글자가 헤더, 바디가 아닌 헤더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찾아내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API와 관련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작업을 하신다면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하지 말고 실제 로그를 보고 이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 보고 이상이 있다면 그 이상에 맞춰서 하위 호환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API 게이트웨이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API를 최초에 만드실 때 명세대로 의도대로 유저들이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강제하고 싶으시다면 배포 이후에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빨리 탐지하고 빨리 수정하지 않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 API 또한 그 누군가에 의해 의존되어 수정하기 어려운 레거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레비아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진행 과정과 느꼈던 점들을 발표드렸고요. 다음으로 저희 팀에서 진행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AWS 레드시프트로 이관한 프로젝트인 한강에 대해 김혁 선임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쪽에서 캠핑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AWS 레드시프트로 전환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이렇게 한강이라고 지어져 있는데 이 이유가 저희 여러 데이터들이 저희 한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넓은 서비스로 퍼져나가라는 의미에서 한강으로 지었고요. 저희는 대전제로 기존 사용자에게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제로 잡았어요. 기존에 쓰고 있던 PDA의 경우는 저희의 많은 시스템의 데이터들이 PDA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 PDA를 CMS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 많은 SQL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플로우 차트라고 하여서 많은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레드시프트로 전환을 할 때 사실 기존에 있던 스키마를 바꾸고 싶고 기존에 있던 체계를 바꾸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간 채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인프라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저희 인프라 구성도랑 데이터 플로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복잡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대전제로 삼았던 게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파이프라인을 요구하였어요. 그 이유는 파이프라인이 복잡해지고 더 많은 걸 쓰게 되면 멋있어 보이겠죠. 하지만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디에 버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치기도 어렵고 위험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지만 효과적으로 구성을 해달라고 저희의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한테 요구를 드렸고 그 엔지니어 분들이 최대한 단순하지만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줄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처음에 저희 쪽에 모든 LG U+의 데이터들이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여서 GCP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크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 레이크에서 적재가 끝나게 되면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GCS라는 구글의 스토리지로 이관이 됩니다. 이 이관된 데이터를 DX망인 전용망을 이용해서 저희의 S3로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이 S3에서 데이터가 다 끝나면 맨 마지막에 핀 파일을 떨구게 되어 있어요. 이 핀 파일이 떨어지면 그 테이블의 데이터는 끝났다라고 이 람다 트리거가 트리거링이 되면서 다음 에어플로우 배치가 돌게 됩니다. 이 에어플로우에는 총 4가지의 적재 방식이 있고 전체를 대적재하는 방식,
오직 증분만 적재하는 방식, 업설트를 치는 방식과 필요한 부분만큼은 지우고 다시 적재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람다가 트리거링 돌아서 테이블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네 가지 적재 방식 중에 어떤 적재 방식을 따르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업설트면은 이 업설트 태그만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적재를 통해 레드시프트로 적재가 되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은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서 데이터 도구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미리 설정한 대시보드나 알람 체계 등을 이용해서 슬랙으로 사용자한테 메일이 가게 됩니다. 이 슬랙을 통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바로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GitHub나 에어플로우나 레드시프트 모든 것들은 테라폼을 통해 IAC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GitHub에서 개발자 혼자 수정하시면 반영이 안 되고, 개발자가 수정을 해도 동료 개발자가 무조건 이 코드를 보시고 이거를 승인해 주셔야만 적용이 되도록 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축을 하였고, 지금 보이신 이 데이터 플로우만으로도 현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효과로는 첫 번째는 저장된 공간의 한계에서 해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시스템은 48테라의 디스크가 있었고 이게 이미 페이드아웃 서비스다 보니까 더 이상 디스크 구매가 어려워서 사용자들이 더 테이블을 추가하고 싶어도 디스크가 없어서 더 이상 반영 못 해준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론 비용은 추가가 되겠지만 원하시는 데이터를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필요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데이터 적재랑 쿼리 성능 같은 경우는 기존 서비스에 대비해서 적재는 3배, 쿼리는 10배, 이게 평균이고요. 이게 만약에 최대치로 가게 되면은 거의 220배, 30배까지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런 쿼리 성능을 개선을 하였고, 비용 절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거를 하기 전에 많은 업체들에 갔었어요. 그 업체들에서 이 구축비만 51억을 얘기를 했었고 운영비는 별도였었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최소 40억에서 60억에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현재 2억의 운영비 외에 구축비는 별도로 들지 않았고, 다양한 관제 시스템이라 하여 기존에는 관제 시스템이 부재가 되었었습니다. 이 관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사용자가, 그러니까 운영 담당자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서버가 잘 있나 체크하고 데이터가 잘 들어왔나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저희는 자동화된 관제를 다 도입을 하여서 문제가 생기면 최대 1시간 이내로는 다 알람을 받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쓰시다가 이거 이상해요라고 하기 전에 이미 운영 담당자가 알고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탄력적인 인프라 사용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캠페인 시스템은 사용자들한테 프로모션을 던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월말, 월초, 연초 이럴 때 사용자가 폭증을 하게 되고 평소에는 그렇게 사용자가 높지 않은데, 기존 시스템은 이런 특정 시기에 대한 고려가 안 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이 동시에 몰리게 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뭐 어느 팀은 오전에 쓰세요, 어느 팀은 오후에 쓰세요, 어느 팀은 주말에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서 월말 월초에 야근이랑 주말 출근을 거의 강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특정 시기에는 인프라를 높이고 다른 시기에는 인프라를 낮춤으로써 이런 사용자들의 부하를 방지하여 최근에 이 월말 월초 이슈가 지나갔는데 사용자의 성능 이슈는 0건의 VOC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성능 개선을 위해 주요 했던 게 4개가 있었는데, 사실 이 레드시프트가 현재 많은 참고 자료가 없어요. 인터넷에 치시게 되더라도 대부분 참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외에는 별도로 설정하기 어렵고요. 첫 번째는 디스트키랑 소트키를 최적화를 하였는데, 각 테이블별로 이 디스트키와 소트키를 최적화하여 성능을 개선을 시켰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PDA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었는데 이 보관 주기랑 적재 방식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 검증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변경을 시켰는데, 뭐 실례로 들면은 34억 건의 데이터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는 1000만 건 단위였었고 1800억 건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는 실제로는 200억 건밖에 쓰지 않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경량화하였고요. 대시보드 제공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진짜 쓰고 있는 테이블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구현을 하고 카피 머지를 적극 활용하여서 적재 성능을 개선시켰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대시보드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슬랙으로 매일 1시간별로 그리고 일별로 알람을 받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지금 데이터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거나 적재가 실패한 것들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밤에 11시 50분, 그러니까 23시 50분에 오늘 총 통계를 내요. 어떤 데이터가 못 들어왔다, 어떤 게 실패했다, 어떤 게 0건 들어왔다, 아니면
어떤 거는 1000건 들어왔는데 980건밖에 적재가 안 됐다. 이런 알람을 받음으로써 이 운영 담당자가 현재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보내주는 측에서 지연이 돼도 보내주는 측보다 오히려 저희가 더 빨리 아는 효과가 발생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도구를 활용하여서 이 인프라가 죽었다든지 CPU가 과도하다, 뭐 EKS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띄어졌다, 재부팅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데이터 도구와 슬랙을 연계하여 계속 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 태블로는 사실 현업이 요청한 건 아니었고 저희가 자체로 구축을 했는데 이게 필요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일별, 월별, 연도별로 어떤 테이블은 사용을 했다, 어떤 건 사용 안 했다, 어떤 컬럼을 사용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동안 사용 안 한 테이블이 있으면 걔는 페이드아웃 된 거니까 지워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었고, 이 외에도 어떤 테이블의 데이터 증감량, 그리고 테이블이 몇 개 추가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마케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용 효율화를 하는데 이 태블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중에 이런 3가지 기술 사례를 맞닥뜨렸는데, 첫 번째는 이게 뭐 어느 시스템에도 완벽할 수 없다 보니까 AWS에서 제공하고 있던 ODBC의 버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DML의 성능 문제가 발생을 했고, 마지막은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 하이드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 위에 있는 ODBC랑 하이드레이션은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이 DML을 말씀을 드리면 레드시프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한 건, 1000건, 10,000건 다 동일하게 6초 넘게 걸리게 돼요. 한 커밋당 시간이 증가를 하니까 제가 실제로 3000건 데이터를 넣었는데 16,000초 정도 걸렸어요. 그럼 이 성능대로면 우리는 쓸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갈아엎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기존에 쓰고 있던 뭐 적재 툴 다 없애고 에어플로우로 다시 만들어라, 그리고 이 커피랑 마지를 사용을 해라 말씀을 드렸고요. 카피를 이용해서 S3의 csv.gg로 퍼져 있는 데이터들을 분산철된 것들을 병렬로 올리고, 이 데이터가 그냥 증분으로 올린다 그러면 카피만, 만약에 이 데이터를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업설트 대신에 머지를 이용해서 성능을 개선을 시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재는 3배 넘게 개선이 되었고, 인프라 사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사용을 하여서 비용을 아끼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네, 이 ODBC랑 하이드레이션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는데, ODBC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사용자분들이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시도록 사용을 하셨는데, 이 레드시프트의 배경은 포스트그리 SQL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소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자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파라미터를 켜야 되고요. 그 파라미터를 키면은 버그가 발생을 해요. 테이블 리스트가 아예 안 나오게 됩니다. 아예 안 나왔을 때 저희가 이거 어떡하지? 라고 끝나지 않고 먼저 시스쿼리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그때 발생했던 모든 SQL 쿼리를 긁었어요. 긁었고 그 중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확인하여서 저희 개발자분께서 오픈소스인 이 ODBC의 소스에 들어가셔서 깃에서 소스를 다 보신 다음에 어느 부분에 어디가 문제다 찾으셨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대문자로 바꾸게 되면은 큰 따옴표가 한쪽이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아직까지 몰랐던 거죠. 이 내용을 AWS의 어느 소스에 어느 부분에 무엇이 문제다, 어떻게 고쳐라 가이드를 드렸고, 이 가이드를 받은 AWS는 빠르게 대응하셔서 그 정식 버전을 빨리 출시해 주셨고, 저희가 오픈하기 전에 이게 정식 버전도 출시되고 그 전에 먼저 엔지니어 버전을 받음으로써 오픈 일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 이게 유일하게 기술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계속 패스했던 디스키, 소트키, 하이드레이션을 설명을 드릴게요. AWS 레드시프트는 기존 RDS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RDS의 포스트그리랑 비슷하고 딕셔너리 테이블도 비슷한데, 이 첫 번째 디스티키 같은 경우는 뭐 오라클이나 다른 걸 많이 쓰신 분들은 파티션 테이블이라고 아실 거고 파티션 키라고 아실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제 슬라이스별로 저장을 하는 게 이 레드시프트의 기본이고요. S3에 저장이 될 때 이 디스트키를 근거로 하여서 데이터를 디스트키를 기준으로 어디에 저장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카디널리티가 낮은 데이터를 컬럼을 잡으시게 되면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해서 병렬 처리가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해서 분산키로 잡으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가장 카디널리티가 높은, 그러니까
그 컬럼이 디스틴트를 해봤을 때 가장 개수가 많이 나오는 컬럼을 설정하시고, 두 번째는 조인 키로 사용하시는 경우를 하시면 이게 넓게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 노드가 동시에 일함으로써 좋은 성능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단 이게 아쉬운 점이긴 한데 한 개의 컬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디스키를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괜찮은 게, 설정을 잘못하더라도 결국 다음 날 정도에 그 AWS 가이드에 어떤 테이블에 디스크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맞춰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트키인데, 이 소트키는 데이터를 적재할 때 이 소트키를 기준으로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엉뚱한 소트키를 잡으시게 되면은 데이터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적재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적재 성능이 저하가 되고요. 정렬하는 오더 바이절이나 그룹 바이절, 혹은 만약에 어떤 특정 범위를 검색하실 때도 다 소트키를 사용하니까 이 키를 지정해 주셔야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저희가 실제로 이 소트키를 제대로 안 잡고 그룹 바이를 해봤는데 소트키를 잡을 때랑 비교해서 거의 3배 넘게 성능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트키와 소트키를 테이블을 설계하실 때 잘 하시면 좋지만, 설계할 때 잘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쓰시다가 중간에 바꾸셔도 무중단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쓰시다가 그냥 바꾸시면 되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알아주시면 좋고요. 이 하이드레이션은 저희가 최근까지도 AWS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AWS도 이거를 국내에서는 이렇게 맞이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하이드레이션이 노드의 수를 변화시키거나 타입을 변경할 때 발생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말, 월초, 연말에 탄력적으로 변동을 시키는데, 그때 뭐 노드를 3개 쓰다가 12개로 바꾸거나 4X라지를 쓰다가 16X라지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갑자기 사용자들이 성능 저하를 겪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QA 기간 동안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글로벌 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이 하이드레이션은 기존 데이터가 이렇게 A, B, C, D 퍼져 있는데 노드를 2배로 증가시키면 이 AB 데이터를 1번 노드에 그대로 놔두지만 CD 데이터는 2번 노드로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노드가 변화되거나 타입이 변경되면 전체 데이터를 재배치를 한대요. 이 재배치를 하는 거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게 되고, 작은 데이터들은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사용자들이 이슈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약 200테라, 압축 전 200테라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서 26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고, 이 원인이 파악된 이후로는 만약에 이 작업을 해보니까 4X라지 기준으로는 모든 CPU가 하이드레이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가능하고요. 16X라지나 4X라지 한 6노드는 넘어가야 40% 정도의 CPU가 하이드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할당을 받더라고요. 하지만 이 하이드레이션이 최우선 작업이니까 백그라운드에서 얘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성능이 거의 10배 넘게 나빠지신다고 보면 되고요. 아무리 인스턴스를 높인다고 해도 이 하이드레이션으로 인한 성능 저하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레드시프트를 운영하실 때는 뭐 26일 날 큰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확인해 주셔가지고 24일 날 늘려놓는 식으로 하여 미리 설정하는 식으로 CPU를 점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U+에서 IBM의 API 게이트웨이와 이제 PDA를 AWS로 옮기는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